야, 경기 시작 1분 30초 만에 선제골. 이게 손 없는 토트넘 이거다. 아, 벌써 골. 오늘 한 10골 나오나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아주 대단해. 골키퍼를 방해했다. 아주 대단해. 아, 정말 그냥 때리면 들어가는 거야. 예. 첫 공격에 골인 거지. 예, 잡고 솔란키 압박당하고 뺏기고. 야, 폭발적이네 아주. 뭐가 폭발적이야 왼쪽이. 없는데 뭐가 안 되잖아. 열렸어. 빨리 가야지. 그렇죠. 고메스 밀어주고 안드레 밀어줬죠. 아, 이tun이 크로스 헤더 다시 헤더. 아, 골. 야, 이게 코미디죠. 아, 코미디야. 골이 터졌어. 골. 야, 나 이걸 담고 싶다고, 이거. 내가 담고 싶어. 이 멍청한 축구의 결말을. 이게 그냥, 시원하게. 오래면 골을 내가 이렇게, 언제 이걸 외쳐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골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갔어. 예. 이게 무슨, 오늘 잘라야 돼, 오늘 잘라야 돼. 그냥 2차전을 다른 감독으로 가면 된다니까? 메이슨 감독으로 가면 된다고. 그냥 망한 거죠. 이게 동네 축구라니까 이게. 동네 축구. 타운 사커. 타싸. 고맙다 우리 행운의 손이상 오랜만에 또 꺼내봤어. 행운의 손이상. 행운의 손이상이. 이거지. 이게 지금 축구다. 쿠냐랑 황희찬 선수 나오면 골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롱볼 한 번 뚱 찌르면 된다. 뚱 패스. 쿠냐 짝짝짝 쿠냐. 먹는 거지. 골 넣었어? 우리도 넣을게. 이런 거지. 넣었어? 넣을게.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웃으면서 완승. 올 시즌 두 번째로 큰 승리를 울브스가 기록을 합니다. 토트넘의 시즌 17번째 리그 경기 패배를 울버햄튼이 안겼습니다. 토트넘은 32전 11승 4무 17패인데요. 울버햄튼이 이날 승리로 토트넘과의 승점차를 2점으로 좁혔고 32전 10승 5무 17패니까 두 팀의 성적 차이가 딱 1승 1무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은 중도에 부임한 이 페레이라 감독과 함께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토트넘도 올 시즌에 희망을 살리려면 감독을 바꿨어야 했다는 것을 울브스를 통해 볼 수 있고 에버튼도 마찬가지죠. 모예스 감독이 중도에 부임해서 반등을 했고 여러모로 이 감독을 바꾼 팀들 맨유도 테나 감독 정지라고 결국에 13위로 올라왔고 토트넘은 계속 하락했고 뭐 이런 기록들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보고 싶었던 것 영국의 BBC 리자르 킨셀라 기자 영국 텔레그래프 샘딘 기자가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선발에서 빠져야 한다 혹은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 더 젊고 폭발력 있는 선수들이 측면에 나오지 않는 것은 손흥민이 이전에 했던 경험치 혹은 리더십 그런 요인 때문이지 경기력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다른 측면 자원들보다 부족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오늘 경기의 내용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토트넘의 왼쪽 공격은 죽는다. 지금까지 특히 지난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와 8강 1차전 때 토트넘은 너무 왼쪽 측면으로만 공격이 치중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 보니까 손흥민 선수 빼고 마티셀 투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측면 자체가 아예 죽었는데 그 중에도 오른쪽에 치중된 경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서 없었던 것은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프랑크푸르트와의 이 독일 원정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 즉 2연속 원정 경기니까 이동에 대한 필요가 있는데 8강 1차전에서 입었던 발 타박상의 회복을 위해서 무리해서 뛰게 한다면 뛸 수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치료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프랑크푸르트와 2차전에 뛰게 하기 위해서 쉬게 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은 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점유율이 62%였지만 공을 쥐고 있음에도 공격이 안 된 것은 손흥민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이 공격 전술이 없고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그나마 경기 운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똑똑히 지켜봤을 겁니다. 62%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슈팅 숫자는 13대 11로 울버햄튼이 2개가 더 많은 가운데 실제로 울버햄튼이 4골을 넣고 경기를 마쳤지만 빅찬스가 4개였는데 빅찬스 4개를 다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골, 6골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6골, 토트넘이 넣은 것은 그 2골, 그 2골은 인정할 수 있는 골이었으니까요. 그 2골, 6대2 정도가 났어야 하는 경기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3번의 슈팅을 한 울버햄튼의 유효 슈팅이 5개였어요. 그리고 빗나간 슈팅이 6개였다. 블로킹에 막힌 게 2개였는데 빗나간 6개의 슈팅 자체가 이 결정력의 문제, 울버햄튼이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도 쿠냐가 처음부터 뛰었다면 충분히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충분히 더 좋은 경기를 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토트넘의 공격 방향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항상 왼쪽 기반으로 계속 뛰었어요. 토트넘의 공격이 너무나 왼쪽에 치우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이 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오른쪽에 존슨이 자유로워지면서 골을 넣는 패턴을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계획인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상대의 밀집 수비 속에서 잘하고 상대의 집중 견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쏠리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몰려서 그 파급 효과로 존슨이 비었을 뿐이다. 전술적인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경기예요. 전반전 같은 경우 왼쪽 공격 비중이 더 낮았고 후반전 들어서 그나마 조금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전후반 이 공격 비중이 비슷해진 것은 존슨이든 테리든 그렇게 상대 수비가 그쪽으로 쏠려서 수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히 이 공격 비중이 살아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서 중앙 공격의 전개가 거의 안 됐잖아요. 중앙 진입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좌우 측면 공격수가 하프 스페이스 근거리에서 솔랑키와 연계하면서 솔랑키가 9.5번 역할을 하면서 중앙에서 뭔가 풀어가는 콤비네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역시 안 되는 토트넘의 구조적인 축구 전술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손흥민 선수까지 없으니까 뒤에서의 패스, 반대편의 공간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날도 토트넘은 점유를 하면서 롱볼은 29번에 그쳤고 울브스는 점유를 내주고 45회의 롱볼을 연결을 시도를 하면서 롱볼로서 토트넘의 뒷공간을 쉽게 공략하면서 경기를 했다.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가 토트넘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아니다. 전후반 토트넘의 포메이션, 평균 포메이션을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프스페이스의 선수가 없다. 왜 하프스페이스에 선수가 없냐? 보통 현대축구에서는 측면 공격수 중에 한 명이 사이드에 가면 한 명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게 되는데 토트넘은 사이드에 둘 다 벌려놔.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을 쓰죠. 오늘은 근데 그레이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해줬고 스펜스가 안쪽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있었지만 스펜스가 평소보다 사이드에서 폭발력을 보이지 못했다. 왜냐? 마티스텔이 온더볼에서 상대 수비에게 위협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수비가 안 딸려 들어가니까 스펜스가 높은 지역으로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차단당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고 그 전에 스펜스가 올라가든 우도기가 올라가든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을 해주고 1차적으로 거짓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 측면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펜스의 수비 부담이 적었는데 이날은 마티스텔이 또 측면에서 수비를 못 해주니까 스펜스가 수비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펜스가 그 어느 때보다 뒤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동안 토트넘의 왼쪽 풀백으로 뛰는 선수들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레이보다도 낫잖아요. 마티스텔이 있으니까 손흥민이 없으니까 왼쪽에 풀백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슨도 슈팅 기회가 안 와요. 오늘 존슨이 슈팅 기회를 못 잡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그쪽으로 몰려서 생긴 공간이 있어서 존슨에게 슈팅을 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안 열렸으니까 그것이 이번 경기에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솔랑키를 빼고 히샤람이 들어갔을 때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이 하프 스페이스가 안 된다. 근데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냐? 손흥민 존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의 곁에서 세컨드 공격수로 뛰면서 이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잘 때리게 하고 무리뉴 감독도 콘테 감독도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슈팅 때리게 했던 그런 전술을 많이 썼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거나 없거나 이 공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서 경기력이 떨어졌고 폭발력이 떨어져서 여기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술적 준비 구조 역할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의 문제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똑같아요. 수비 계획이 없다. 동선 배분이 없다. 선제골, 벨레가르드 프리킥 크로스, 비카리오가 잘라냈을 때 고메스도 아이티누리도 프리하게 있어요. 프리해요. 슈팅골. 근데 마티스텔, 존슨, 메디슨 나와서 안 맞고 뭐하냐. 소니가 있을 때 이것도 달려들어서 막는다. 동선 방해해준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 팀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드러나서 1분 30초에 먹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먹었어요. 경각심이 없다. 손흥민이 주장 역할을 못한다?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 먹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의 멍청한 후방 빌드업, 골이 안 됐기에 다행인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똑같아요. 압박. 울브스가 간만에 4명이 전방 압박하고 있고 토트넘 선수 3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상대의 선수가 앞쪽에 쏠려 있으니까 롱볼 한 번 때리면 4명을 한 번에 벗겨내는 게 되는 거예요. 상대 선수 4명을 총괄할 수 있는 패스를 비카리오가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패스를 해. 그래서 뺏겼어요. 뺏겨서 어떻게 됐냐? 여기다 주면 골이죠. 근데 라르센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음에도 슈팅을 했지만 그게 옆으로 빗나갔어. 이것도 골이 됐어야 되는데 못 넣은 골이었고요. 그리고 2대0이 됐던 골. 하이라인 수비하다가 크로스로 벗겨 들어가니까 배우 침투하는 선수 2명을 다 놓쳤어요. 스펜스가 따라 들어갔죠. 장신인 라르센을. 무네치 선수의 헤더가 살짝 빗맞아서 여기 바운드 되는데 그 공을 라르센도 반응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빠뜨렸어요. 빠뜨렸을 때 비카리오가 몸을 던져서 막았지만 스펜스를 맞고 자책골이 된 겁니다. 오합지졸. 역시나 하이라인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전술적인 준비가 없는 토트넘이다. 그리고 한 골 더 먹던 장면이죠. 수비수가 롱볼 하나로 그냥 뒷공간을 확 습격해버렸어요. 이 한 번의 패스로 토트넘의 선수가 이 전방 압박 구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메로가 그래도 빨리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막은 것 같았는데 이거를 압박당해서 뺏깁니다. 뺏겼고 아이투누리가 밀어줬고 라르센이 밀어넣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처럼 토트넘이 골을 먹을 때 어떠냐? 하이라인 그 뒷공간 너무 쉽게 무너진다. 그 하이라인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주도권을 가져오고 더 빠르게 골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막상 전방 압박은 상대의 롱볼에 쉽게 통과되고 선수들은 지치고 그러면서 간격은 벌어지고 공격할 때 상대는 내려서고 악순환의 연속이다. 손흥민이 있으나 없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토트넘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시작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후방에 많은 선수 여기 포백이 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리바리 무리하게 공 몰고 가려다가 패스하고 찾다가 쿠냐에게 공 뺏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비 백코트 왜 안 됐느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 앞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뺏어서 가서 골. 여기서 줄 곳을 찾지 말고 앞으로 그냥 찔러 놓고 거기서 경합해서 그냥 파이널 서드 쪽으로 공을 찔러 놓고 거기서 세컨드 볼을 노리면 되는데 자꾸 뭘 만들려고 가다가 자기들이 뺏겨서 골을 먹는 거 반복되잖아요. 이게 손흥민 선수 때문인가요? 손흥민 선수 있을 때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죽는 이유도 이래서 그런 거예요. 뒷공간으로 때려주고 달려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하는데 이렇게 축구를 계속 하니까 서 있고 감 떨어지고 백코트 하느라 스프린트 질주해야 되고 그러면서 체력이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존슨의 어시스트 테레 골이 나온 장면 보세요. 존슨이 여기서 크로스 올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였어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항상 그럴 때 수비에게 잘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골이 됐냐? 원래는 여기서 세멘토가 걷어낼 수 있었는데 이걸 빠뜨렸어요. 빠뜨렸고 툭 맞고 들어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이 골이 들어간 게 아니라 존슨이 잘해서 패스를 잘해서 또 준 게 아니라 테리 결정력이 좋아서 넣은 게 아니라 세메드의 빅 미스로 인해서 토트넘이 골을 넣은 겁니다. 마티스의 잘한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붙어있다라는 부분들 왜 그럴까? 가운데로 치고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일까? 마티스텔도 가운데로 치고 들어갈 때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사이드에 붙어있잖아요. 전술적인 이유예요. 전술적으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연계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고 안 풀리는 거고 윙어들이 골을 넣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마티스텔이 오늘 골을 넣었지만 그것은 세메두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티스텔도 오늘 크로스를 5번이나 했는데 한 번밖에 연결이 안 됐어요.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훨씬 좋았죠. 키패스도 하나에 불과했고요. 드리블 시도 3번 했지만 한 번밖에 안 통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능력이 떨어져서 드리블이 안 먹히는 게 아니라 드리블을 해서 치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오히려 세밀하게 볼 터치하고 풀어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의 기술력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건 보지도 못하고 축구를 제대로 모르는 추가할못 영국 기자들이 지적해왔던 것을 오늘 경기에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게 됐다. 로메로 있었죠. 비카리오 있었죠. 메디슨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차기 주장이라고 얘기했던 쿠르사티키도 있었잖아요. 그 선수들이 팀이 무너져 갈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나요? 주장완장 비카리오에게 줘야 된다. 로메로에게 줘야 된다. 뭐 그런 개소리들 많이 했잖아요. 뭘 보여줬냐고. 리더십, 카리스마, 결속력 뭘 보여줬냐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고 끌어올렸고 뭔가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경미한 부상으로 쉰 덕분에 지금 토트넘의 부진과 졸전의 원인이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손흥민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의 개인 능력 자체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증거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 잘 됐다. 오히려 더 큰 점수차로 졌어야 하는데 덜 먹었다. 그게 아쉽다. 그리고
사실 뭐 안드레가 오늘 좀 미스가 있었고 세메도도 미스가 있었고 그래서 2골 정도 먹었는데 울브스가 실질적으로 이날의 냉정한 양팀의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는 5대1 정도, 6대1 정도의 스코어가 나도 무리가 없었을 경기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레비 회장 오늘 경기를 제대로 봤다면 저는 8강 2차전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 결정이 내려질지 오늘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를 비판했던 그 영국 언론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소식이 뜰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빠르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